지난 6월 18일 고려대 캠퍼스. 이날 아침 민주광장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는 면면들. 진주가 그들로서도 실로 오랜만에 만남들인지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교환됐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된 연유는 결코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열사 그리고 강제징집을 당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 그것은 아픔이었다. 80년대 전반 강제 징집돼 군에 끌려갔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여기 모인 것이다. 강제 징집은 식민지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모퉁이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 여섯 껴져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 언 17년의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아버지는 백발이 됐다. 영경 속에서 영원한 청춘의 얼굴로 멈춘 아들은 20살. 6명 가운데서도 최연소인 그는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자살했다는 소식으로 날아왔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83년 당시 윤성은 군 수사기관인 205 보안부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조사 5일째인 5월 4일 밤, 그는 취침 중이던 취조실에서 감시경 몰래 나갔고 부대한 테니스장의 카운터대에다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이다. 의가사 제대를 신청했던 윤성은 그날 제대 날짜를 겨우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고작 일주일. 윤성은 왜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혹은 보안대 마당에서 목을 매인 채, 혹은 철책선의 참호 속에서 실로 느닷없는 죽음이었기에 유족들은 그 죽음을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보안부대에 불려갈 당시에 이미 제 처남은 일주일 내지 열흘 뒤면 제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안부대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유족들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살아있는 그들은 왜 죽었을까? 그때 그 병영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현성, 정성희, 최원순, 한영현, 한희철, 김두화. 시대는 바뀌었어도 그들 죽음의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날은 김두황의 기일이었다. 나도 평생 한 번은 말해봐야지. 성북서 그때 같이 내가 다 같이 다녔는데. 아이고 정말. 살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것이 죄인냐. 친구들은 누님의 울부짖음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어떤 죽음은 그렇게 남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것이었다. 오기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강제 징집 당할 때만 해도 군대를 가면 누구나 다 가는 군대였으니까 갔다가 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갔다가 못 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아직도 오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그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국가가 죽이는 이런 현실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처음 알려진 것은 84년 3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83년부터 강제 징집돼간 파구들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았던 대학가는 들끓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의 시위가 잇따랐다. 학생 시위 기사 속에 숨겨진 한 줄로 그들의 이름은 전해졌고 대학생들과 제야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요구가 불길처럼 번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는 국회로 비화된다. 모 기독교단체의 성명에 의하면 성균관대학의 이윤성군과 고려대학의 김두황군 등을 유시한 6명 학생들이 군에 입영된 후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혀주시고 데모와 관련하여 군에 입영하면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속칭이 녹화사업이란 관제 불합치 공작 훈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녹화사업의 사실과 정당성 여부를 밝혀주시고 학적 변동자가 입영하면 군이 타 입대자와 구분해서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관리를 한다고 지적하시고 학적 변동 입영자 447명 중 5명이 사망한 것도 녹화사업의 결과인 것으로 일부에서는 오해하고 있으나 군은 그런 조치를 한 적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의 핵심인 녹화사업.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83년 제대 말년에 그 자신이 녹화사업의 피해자가 됐던 유시민. 그는 녹화사업을 이렇게 규정한다.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 붉은 민둥산을 푸르게 가꾼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이 보기에는 반체제 학생운동하던 그런 젊은이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로 보였던 거죠. 녹화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오용한 대표적인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당시의 인권 유린입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여론만 들끓었을 뿐 그 죽음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듬해 85년 봄에 세워진 고대 민주광장의 진원비는 그해 여름 강제 철거됐다. 죽은 이들의 이름은 불어난 것으로 치부됐고 진원비는 그 후 철거와 복구를 반복하게 된다. 어떻게 두 번 죽여요? 한 번 죽으면 또 살아나온대. 지난해에야 이곳에 영구히 자리 잡은 진원비. 이 비석은 81년 11월 문무대 병영 집회 훈련을 거부하다 무더기로 강제 징집됐던 109인의 고대생들이 세운 것이었다. 19명이 제적을 당했고 1명이 무기정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도 휴학을 받아서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가 강제 징집돼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랑 같이 그런 식으로 강제 징집됐던 사람들 중에 6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백구인들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논의 끝에 우리가 진원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80년 5.17 이후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해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800여 명. 이들 중 1,363명이 제적 또는 투옥됐고 나머지는 강제 징집됐다. 문제 학생들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대로 끌려갔던 것이다. 사후에 혹은 강제로 학적을 변동시켜 입영 조치시킴으로써 이들은 특수학적 변동자라 불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녹화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82년 11월 4일입니다. 그날이. 동대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놀라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전날 시위에 가담한 걸로 해서 연행돼 왔었고 주동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대를 간다 하면 모든 게 다 조치 불문에 붙인다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도 오지도 못한 채 바로 다음 날 신체검사도 아마 받지 못하고 강제 징집이 당했습니다. 이윤성은 당시 아버지가 60이 넘은 고령인데다 3대 독자였다. 게다가 시력까지 몹시 나빠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역 입영이 될 수가 없었다. 고려대학교 8-1학번이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문무대 사건으로 강직됐던 이윤성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한 명입니다. 당시 강제 징집은 실로 초법적으로 운영됐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상관없이 입영 조치됐던 것이다. 신체 검사 받는 과정에서 군의관과 그 담당 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력에서 마이너스 디옵타 5인가 6 정도 나왔고 또 몸무게가 그 당시 제가 45kg였습니다. 요번에 이 아들 문제가 됐듯이 그래서 그 당시 군의관 얘기로는 그 정상적인 입대가 아니다 했는데 그 담당했던 군인이 무조건 투입시켜라 라는 명령하에 제가 신체검사 무관하게 입대를 했고 복학이 안 되니까 군대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성이 그 당시에 만 19세였으니까 군대를 갈 수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 정부에서 그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원 입대서 걸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신체검사 통지서도 입영영장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징집된 그들은 최전방 소총수로 배치되었다. 자랑스런 조국의 수호자였던 군은 이제 반체제 반정부 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겸하게 됐다. 신성한 의무로 인식됐던 병역의 의무는 이제 일부 불순 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임지에서 특수학적 변동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편지도 보냈고 무엇보다 유족들은 자살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윤성의 마지막 편지는 매형이 제안한 유학 계획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살의 징후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매형께서 보내셨던 편지는 잘 받아보았고 안의 내용도 충분히 잘 알아들어 반가웠다. 이게 아주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에 부대 생활을 당시 소대장의 면담 기록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윤성이 매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난 83년 5월 4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대를 하는 날로 알고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죠. 그 당시 분위기는 가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 즉 뭐냐면 월북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처벌이 두려워 자살했다. 월북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그러나 당시 헌병대에서 작성한 이 초서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윤성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것은 당시 205 보안부대 경계병 김재철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조사의 기록과 너무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시간이 지금 5월 4일 6시 10분경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봐도 3시 그때 조금 넘었을까 막 그 정도지. 6시 같으면 혼하게 그거 안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나 조서에는 시신 발견 시간이 분명 6시 10분경으로 기록돼 있다. 그 당시에 옷이 죽은 그분이 체육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체육복이 오렌지색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군의관도 군복 입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니, 군복 안 입었습니다. 누군가 군복으로 가르쳤습니다. 조서에는 또한 윤성이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발을 군화를 안 신었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가 세력방가를 신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서에는 윤성이 목을 매는데 운동화끈이 아닌 군화끈을 이용했다고 쓰여있다. 그 당시에 헌병이 와서 내한테 그거 받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이제 보안사령부 감찰실에서 나와서 진술조서 받았을 때 아마 써내고선 찍은 거. 헌병대에서는 김재철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김재철이 진술한 조서는 조작된 것이 틀림없었다. 당시에 기부부대라고는 알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관 하다가 보안사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수사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불온 비라 소지가 조사의 계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록 또한 믿을 수가 없다. 3월 말 마지막 면회 때 아들은 이미 이전부터 보안부대에 불려다니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때가 내가 보니까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한 태도 같고 아이가 이런 기가 죽는 그런 태도 같아서 물어보니 아이고 오늘 또 거기서 오라는 줄 알고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오라는 줄 알고 뭐예요? 이 포항에서 오늘 여기서 오라 매일 저기 가다 그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로 갈라질 때는 눈물이 나는 게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겠는 놈을 자꾸 나오고 그러더만. 왜 그러나 하면 걔는 일단 자기는 어디서 불러든지 겁난다는 거죠. 아이가 완전히 떨어져요. 그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벌벌 떨면서 이 얘기를 해요. 조사받고 있을 당시 이윤성을 김재철은 이렇게 떠올린다. 내무반에서 이제 바둑 두고 이런 거는 내가 몇 번 목격을 했죠. 그렇지만 월북기도라는 무서운 혐의의 피의자가 과연 그렇게 한가하게 바둑을 둘 수 있었을까? 하다가 죽었다 보면 유족들이 오히려 흥분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한두시 기억나는 것은 삐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월북하려는 그런 좀 겁을 되게 주면은 유족들이 더 이상 따져봐야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마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얘는 월북 기도 혐의는 없었을 거예요. 없고. 당시 이윤성의 소대장이었던 이동수 씨 또한 그 사건에 의혹을 품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조금은 의문을 가졌냐면 소대원이 죽으면은 소대장은 실책을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그런 식으로 꾸중을 두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가면서 이제 좀 떨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마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쪽으로 말씀하시겠네. 아하, 이게 좀 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죠. 자신의 소대원이 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은 영안실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더욱이 놀라운 증언은 조서 기록과는 달리 당시 이윤성의 관물대에서는 불온 비라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안에 내용도.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처음 듣거든요. 그 삐락 문제라든가 월북 기도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듣는 이야기고 그전에 몰랐었습니다. 그 무렵 취재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제보를 접하고 달려갔다. 윤성과 같은 시기 같은 사단에 강제 징집됐다가 윤성보다도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김승진. 그러나 그가 불려간 곳은 205 보안부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제가 조사받았던 곳은 포천에 있는 육군단 보안사령부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받던 과정에서 최중이라는 분이 윤성이가 죽은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휴가 나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최중이가 윤성이가 이 방에서 목매달아 죽었어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목매달아 죽은 곳이 있는가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윤성의 사망 장소는 205 보안부대가 아닐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문제가 된 6명의 사인에 전혀 의혹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윤성의 조서 기록은 그 자체가 강력한 의혹인 것이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취재팀은 남아있는 검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사인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걸리겠지. 이렇게 되면 저쪽이 많이 걸리고 두껍게 나고 여기 적게 나겠지. 약간씩 차지면. 그래서 그거 갖고는 얘기는 못한다. 요점은 과연 스스로 목을 맨 것인지 타사로 타인에 의해 목이 매진 것인지를 가리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특히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보는 사진은 복사 사진이에요. 복사 사진이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색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색이 변했는지 결국은 이 건을 보면은 이 기록이 부실하다는 것, 또 사진이 좋지 않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딱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윤성에게 씌워진 월북 기도 혐의가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윤성에게 덮어씌워졌던 그 불명예스러운 올가미는 그 후 17년 동안 가족 또한 올가매왔다. 사실이든 아니든 빨갱이라 지목하는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뒤바꿔온 것이 이 땅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지금껏 침묵해왔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아이들 죽을 놈은 죽었지만 우리 딸하고 사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또 당하는지 저놈들이 코에 그러면 코걸이 되고 매일 가면 귀걸이 될 때까지 그때야 뭐 무법천지죠. 그냥 무법천지. 녹화 사업은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학생으로 분리된 강제 징집자들은 녹화 사업 교육에 의해 그 모두가 보안사의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박준병,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이른바 신군부의 일원으로 5공화국 군사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 서인함 씨 모르십니까? 증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적에 대공척 신상과장 하던 사람이 서인함 중령. 예. 80년 9월부터 그 포고령 위반 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많이 했죠. 이게 12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이른바 녹화 사업이라고요. 예. 녹화 사업을 관장했던 사람이죠. 서중령이 한 거 아닌가? 주무 과장했었습니다. 녹화 사업의 입안자로 알려진 서인함 중령. 그가 주관했다는 녹화 사업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수차례에 걸쳐 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예, 거기 서인함 교수님 댁이죠?
예, 교수님 지금 댁에 계십니까? 끝내 그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에서 직접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한 장교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두환 씨가 그 당시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단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 자경 이념에 물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철책사단에서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하면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녹화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명인가 몇명 죽었는데 그게 처음에 하나인가 둘인가 죽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령부 내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박준정 씨가 그냥 지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제 됐는데 계속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 시켰더라면 죽겠어요? 그렇죠. 그거 앞에서 또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왜 죽습니까? 뭔가 그거보다 더한 걸 했으니까 죽은 거죠. 한영현의 경우가 그러했다. 83년 당시 시국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한 친구가 영현이의 육성 진술 테이프를 들었다. 담당 형사가 보안사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그것은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다. 형사하는 말이 이제 고문 받는 그 대목을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 몸 전체를 묶고, 이 빙빙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게 아마 7승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7승판에 그것을 돌리는데 자기도 차마 눈도 못 보겠더라.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개워내고, 심지어는 그 똥물까지도 개워내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영현은 친구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인상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죽기 직전 휴가 때 나온 그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몹시도 약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얘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같이 지내면서 알고 있던 도끼 서린 눈을 갖고 있던 그런 투쟁적인 기질보다는 진짜 폭력 앞에 완전히 찌그러든 모습, 그러니까 그 폭력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였으니까. 녹화 사업은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으로 대상자의 등급을 분류한 후 책과 글을 이용해 본격적인 순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른바 의식 개조 작업이다. 순화됐다고 판단되면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간의 일을 결코 누설하지 않겠으며 사후 보안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서약인 것이다. 그 후에 순화된 학생에게는 정보 수집의 임무가 부여된다. 관제 프락치 활동의 강요. 그것이 녹화 사업의 실체였던 것이다. 83년 강제 징집자인 양창욱은 그가 임무를 부여받았던 보안사 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대개로 삼가 한 아파트가 그곳. 여기서는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생각은 내가 이것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들어가면 지도서도 모르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생을 내가 그러면 이 동지를 배신하고 후배들을 배신하고 친구들을 배신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차에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양창욱은 이곳에서 일주일 휴가증과 함께 학생회 조직표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는 고민했으나 다행히 후배의 도움을 얻어 이미 경찰 쪽에 알려진 조직표를 들고 들어올 수 있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경우죠. 아마 3분의 2 이상은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해가면서 군대 생활을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못하고 버텼던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엄청난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안사령관 박준경은 후일 50 청문회 때 이런 보안사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군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지고 휴가를 내보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동향을 파악해오도록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군의 전투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안 기합을 하겠다는 줬죠? 사람은 들어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뭐 그런 것은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고 부탁도 생각하는데, 하고요. 예, 제가 군대에서 부탁이라는 게 있습니까? 6명 중 유일한 자원 입대자인 한희철은 학생운동으로 도피 중인 친구를 도우려다가 보안사의 녹화 사업을 받게 된 경우다. 총기 자살로 발표된 그의 사례는 이른바 보안사의 부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희철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부대에 있었던 동료들로부터 죽기 전 희철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놓고 있었다. 제대한 뒤에 얘들을 영등포 역전의 그 다방 앞으로 이해하고 임성수하고 이장국 둘을 불러다가 너 이제 제대했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두 사람 증언의 핵심 내용은 한희철이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헌병대 조사관에게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희철이 부모한테 만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얘가 엉덩이에 멍이 시퍼이 들었더라고. 몽둥이를 대리가 들은 게 아니고 전기방석을 탄 것 같아. 전기고문을 의자가 있대요. 나는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우리 헌병 중에는 없거든. 근데 보안사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앉으면은 전기로 찔린다고 그러더라고. 희철은 죽기 전 부대 동료 이장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맡겼고, 땅속에 묻혀있던 그 편지는 그의 죽음 이후에야 성남 YMCA로 전달됐다. 이 편지에는 보안사의 정보 요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 과정은 차라리 자살을 기도할 만큼 실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어떤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던 그 젊은이들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부담감, 죄의식 이런 것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팔았다, 동지를 팔았다, 이런 그 양심의 가책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했죠. 이건요,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범죄죠. 그들은 과연 자살했는가? 사망 학생 6명 가운데 타살로 공식 발표된 것은 단 1명뿐.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이면 주문수는 동생을 만나러 간다. (83년) 봄 강제 징집됐던 동생 최은수는 그해 8월 사망했다. 그리고 그 6명 중 유일하게 동생만이 이곳 대전 국립묘지에 묻혔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판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원순의 경우도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다. 유족들에게는 자살로 통보된 것이다. 검사하고 나와보니까 어떤 이분 사람이 자살로 추정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자살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멍투성이고, 총이 어떻게 맞았는지, 이렇게 맞았는데, 목으로 맞았는데,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세게 반항을 했죠. 그게 아마 한 열흘? 그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헌병 대장이라는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형하고 둘이 부르더라고요. 둘이 불러서, 이 일은 바깥에 나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타살이니까 국민묘지를 갑니다.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처음부터 애초에 한 것도 아니고.
이후 최원순의 사인은 함께 보수 근무를 서던 고참병의 총에 맞은 것으로 변경됐다. 항의하면 사인이 변경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는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군의 발표는 사실인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가? 저는 경우에 따라서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타살이죠. 형식상 그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하더라도 이건 죽게끔 그 상황으로 아주 몰아넣은 거예요. 이건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이라 해도 정권은 이 문제를 밝혀서 규명해서 당시 지휘관들 그리고 국방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인들 그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요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작업은 현 정권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살아남은 자로의 도리로서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이후 집단적인 투쟁의 형태로 전환됐다. 그리고 87년 6월 거대한 항쟁의 흐름 속에 그 요구는 국회 측에 전달됐다. 그리고 88년 5공화국 청산 작업의 와중에 마침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녹화 사업을 시행했다. 녹화 사업은 81년 11월부터 강제 입영 조치된 대상자 429명 중 265명의 교육을 끝으로 84년 11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88명. 그러나 과연 그뿐일까? 연세대학교 63명, 고대 50명. 국방부가 발표한 교육 대상자 429명 명단 속엔 고려대 출신이 고작 58명밖에 올라있지 않다. 제가 이 명단 보고 없길래 저랑 같이 강직된 친구들이 109명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고 하나하나 다 확인했는데 한 명도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109명이 통째로 다 빠져 있는 거죠. 강제 징집자는 국방부의 발표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녹화 사업의 희생자 역시 더 있을지 모른다. 진상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문제는 분명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 어머니 사셨으면 정신병자 되셨을 거예요. 보고 지고 그렇게 그리던 얼굴이 처음에 비슷한데 이쯤 오면서부터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쯤 가면 뭐 많이 비슷해졌고 여기 와서는 뭐 거의 완벽하게. 김두황의 어머니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두황의 사진을 모두 지워버리자 학생증의 사진 하나를 얻어와 그렇게 수없이 그리고 또 그렸던 것이다. 그 애끓는 그리움을 사귀지 못하고 이름의 부모는 모두 두황을 따라갔다. 어머니는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못 견딜 노릇이죠. 누나 하면 얼마나 어머니하고 누나하고는 몇이 먼 거리입니까? 제가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어머니는 잘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차마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기에 이윤성의 어머니는 넋을 놓아버렸다. 병원도 약도 그 어머니를 아들이 살아있던 시절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헛소리처럼 윤성이를 다시 낳아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의 죽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녹화 사업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뭐 집에 와서 텔레비 보더라도 혹시 젊은 사람들 나올 때
이럴 때는 너무 보기 싶었어요. 그럴 땐 눈물 나오고 텔레비전 꺼버려도 작은 그 심정은 뭐 누구든지 모를 겁니다. 혼자서도 집에서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울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잊어버리자고, 흔적조차 남기지 말자고 아버지는 윤성의 무덤조차 없애버렸다. 그 한 줌 뼛가루를 매형 혼자 이곳에 와서 뿌렸다. 그러나 마음에서 아들을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죽음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 죽음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에야만 유족들의 깊은 한도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보안사의 녹화 사업은 군이 그 자신을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스스로 저버린 사건이었다. 강제 징집에서 의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은폐되거나 왜곡됐고 누구도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았다. 20에서 23살까지 가장 순결한 영혼을 지닌 젊음들이 녹화사업의 희생자가 됐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젊음들이기에 그 희생자가 됐던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의 오늘은 그들의 죽음에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죽음의 진실을 다 말하지는 못했다. 말해봐야지. 성목서 그때 같이 내가 다 같이 다녔는데. 아이고 정말. 살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것이 죄있냐. 친구들은 누님의 울부짖음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 어떤 죽음은 그렇게 남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것이었다. 저기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강제 징집 당할 때만 해도 군대를 가면 누구나 다 가는 군대였으니까 갔다가 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갔다가 못 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아직도 오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그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국가가 죽이는 이런 현실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처음 알려진 것은 84년 3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83년부터) 강제 징집돼간 파구들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았던 대학가는 들끓기 시작했다. 각 대학의 시위가 잇따랐다. 학생 시위 기사 속에 숨겨진 한 줄로 그들의 이름은 전해졌고 대학생들과 제야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요구가 불길처럼 번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는 국회로 비화된다. 모 기독교단체의 성명에 의하면 성균관대학의 이윤성 군과 고려대학의 김두한 군 등을 유시한 6명 학생들이
군에 입영된 후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혀주시고 데모와 관련하여 군에 입영하면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속칭이 녹화사업이란 관제 불합치 공작 훈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녹화사업의 사실과 정당성 여부를 밝혀주시고 학적 변동자가 입영하면 군이 타 입대자와 구분해서 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특별관리를 한다고 지적하시고 학적 변동 입영자 447명 중 5명이 사망한 것도 녹화사업의 결과인 것으로 일부에서는 오해하고 있으나 군은 그런 조치를 한 적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의 핵심인 녹화사업.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83년 제대 말년에 그 자신이 녹화사업의 피해자가 됐던 유 시민. 그는 녹화사업을 이렇게 규정한다.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 붉은 민둥산을 푸르게 가꾼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이 보기에는 반체제 학생운동하던 그런 젊은이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로 보였던 거죠. 녹화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방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오용한 대표적인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당시의 인권 유린입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여론만 들끓었을 뿐 그 죽음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듬해 85년 봄에 세워진 고대 민주광장의 진원비는 그의 여름 강제 철거됐다. 죽은 이들의 이름은 불온한 것으로 치부됐고 진원비는 그 후 철거와 복구를 반복하게 된다. 사람을 치워 어떻게 두 번 죽여요? 한 번 죽으면 더 서러운데. 제가 그 해결이 안 되잖아. 지난해에 이곳에 영구히 자리 잡은 진원비. 이 비석은 81년 11월 문무대 병영 집체 훈련을 거부하다 무더기로 강제 징집됐던 109인의 고대생들이 세운 것이었다. 19명이 제적을 당했고 1명이 무기정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도 휴학을 받아서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가 강제 징집돼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랑 같이 그런 식으로 강제 징집됐던 사람들 중에 6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백구인들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논의 끝에 우리가 진원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80년 5.17 이후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해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워낙에 그거 안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나 조서에는 시신 발견 시간이 분명 6시 10분경으로 기록돼 있다. 그 당시에 옷이 죽은 그분이 체육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체육복이 오렌지색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군의관도 군복 입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니, 군복 안 입었습니다. 누군가 군복으로 그건 확실합니다. 조서에는 또한 윤성이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발을 군화를 안 신었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가 세력방가를 신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서에는 윤성이 목을 매는데 운동화끈이 아닌 군화끈을 이용했다고 쓰여 있다. 그 당시에 헌병 와서 내한테 그거 받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이제 보안사령부 감찰실에서 나와서 진술조서 받았을 때 아마 써내고선 찍은 거. 헌정대에서는 김재철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김재철이 진술한 조서는 조작된 것이 틀림없었다. 당시에 군부대라고는 알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관 하다가 보안사관 대통령 된 사람인데 수사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불온비라 소지가 조사의 계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록 또한 믿을 수가 없다. 3월 말 마지막 면회 때 아들은 이미 이전부터 보안부대에 불려다니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때가 내가 보니까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한 태도 같다고 아이가 이런 기가 죽는 그런 태도 같아서 물어보니 아이고 오늘 또 거기서 오라는 줄 알고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오라는 줄 알고 뭐예요? 이 포항에서 오늘 여기서 오라 내일 저기 가다 그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로 갈라질 때는 눈물이 나는 게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겠는 놈을 자꾸 나오고 그러더만. 왜 그러나 하면 걔는 일단 자기는 어디서 불러도 이제 겁난다는 거죠. 아이가 완전히 떨어져요. 그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벌벌 떨면서 이 얘기를 해요. 조사받고 있을 당시 이윤성을 김재철은 이렇게 떠올린다. 내무반에서 이제 그 바둑 두고 뭐 이런 거는 내가 몇 번 목격을 했죠. 그렇지만 뭐 월북기도라는 무서운 혐의의 피의자가 과연 그렇게 한가하게 바둑을 둘 수 있었을까? 하다가 죽었다 보면 유족들이 오히려 그 흥분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한 번씩 기억나는 것은 뭐 삐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월북 하려는 그런 좀 겁을 주면은 유족들이 아이고 더 이상 따져봐야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마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얘는 월북 기도 혐의는 없었을 거예요. 없고 당시 이윤성의 소대장이었던 이동수 씨 또한 그 사건에 의혹을 품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제 조금은 의문을 가졌냐면 이제 그 소대원이 죽으면은 뭐 소대장을 뭐 실책을 하거나 뭐 책임을 추궁하거나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그런 식으로 꾸중을 알았거든요. 솔직히 가면서 이제 좀 떨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마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쪽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아하 이게 좀 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죠. 자신의 소대원이 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은 영안실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더욱이 놀라운 증언은 조서 기록과는 달리 당시 이윤성의 관물대에서는 불온 삐라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안의 내용도 그때 갔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처음 듣거든요. 그 삐라 문제라든가 월북 기도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듣는 이야기고 그전에 몰랐었습니다. 그 무렵 취재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제보를 접하고 달려갔다. 윤성과 같은 시기 같은 사단에 강제 징집됐다가 윤성보다도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김승진. 그런 학생들은 모두 1,800여 명. 이들 중 1,363명이 제적 또는 후옥됐고 나머지는 강제 징집됐다. 문제 학생들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대로 끌려갔던 것이다. 사후에 혹은 강제로 학적을 변동시켜 입영 조치시킴으로써 이들은 특수학적 변동자라 불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녹화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82년 11월 4일입니다. 그날이. 동대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놀라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전날 시위에 가담한 걸로 해서 연행돼 왔었고 주동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대를 간다 하면 모든 게 다 조치 불문에 그친다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도 오지도 못한 채 바로 다음 날 신청서도 아마 받지 못하고 강제 징집이 당했습니다. 이윤성은 당시 아버지가 60이 넘은 고령인데다 3대 독자였다. 게다가 시력까지 몹시 나빠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역 입영이 될 수가 없었다. 고려대학교 8-1학번이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문무대 사건으로 강직됐던 이윤성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한 명입니다. 당시 강제 징집은 실로 초법적으로 운영됐다. 어떤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상관없이 입영 조치됐던 것이다. 신체 검사 받는 과정에서 군의관과 그 담당 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력에서 마이너스 디옵타 5인가 6 정도 나왔고 또 몸무게가 그 당시 제가 45kg였습니다. 요번에 뭐 이 아들 문제가 됐듯이 그래서 그 당시 군의관 얘기로는 그 정상적인 입대가 아니다 했는데 그 담당했던 군인이 무조건 투입시켜라 라는 명령하에 제가 신체 검사와 무관하게 입대를 했고 복학이 안 되니까 군대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성이 그 당시에 만 19세였으니까 군대를 갈 수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 정부에서 그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원 입대서 걸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신체검사 통지서도 입영영장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징집된 그들은 최전방 소총수로 배치되었다. 자랑스런 조국의 수호자였던 그는 이제 반체제 반정부 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겸하게 됐다. 신성한 의무로 인식됐던 병역의 의무는 이제 일부 불순 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임지에서 특수학적 변동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편지도 보냈고 무엇보다 유족들은 자살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윤성의 마지막 편지는 매형이 제안한 유학 계획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살의 징후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매형께서 보내셨던 편지는 잘 받아보았고 안의 내용도 충분히 잘 알아들어 반가웠다. 이게 아주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에 부대 생활을 당시 소대장의 면담 기록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윤성이 매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난 83년 5월 4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대를 하는 날로 알고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죠. 그 당시 분위기는 가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 즉 뭐냐면 월북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처벌이 두려워 자살했다. 월북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그러나 당시 헌병대에서 작성한 이 조서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윤성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것은 당시 205 보안부대 경계병 김재철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조서의 기록과 너무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시간이 지금 5월 4일 6시 10분경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다듬어 봐도 3시 그때 조금 넘었을까 막 그 정도지. 6시 같으면. 그러나 그가 불려간 곳은 205 보안부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제가 조사받았던 곳은 포천에 있는 육군단 보안사령부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받던 과정에서 최중이라는 분이 그 윤성이가 죽은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휴가 나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최중이가 윤성이가 이 방에서 목매달아 죽었어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목매달아 죽은 곳이 있는가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윤성의 사망 장소는 205 보안부대가 아닐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문제가 된 6명의 사인에 전혀 의혹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윤성의 조서 기록은 그 자체가 강력한 의혹인 것이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취재팀은 남아있는 검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사인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걸리겠지. 이렇게 되면 저쪽이 많이 걸리고 두껍게 나고 여기 적게 나겠지. 약간씩 차지면. 그래서 그거 갖고는 얘기는 못한다.
요점은 과연 스스로 목을 맨 것인지 타사로 타인에 의해 목이 매진 것인지를 가리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특히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보는 사진은 복사 사진이에요. 복사 사진이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색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색이 변했는지 결국은 이 건을 보면은 이 기록이 부실하다는 것, 또 사진이 좋지 않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딱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윤성에게 씌워진 월북 기도 혐의가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윤성에게 덮어씌워졌던 그 불명예스러운 올가미는 그 후 17년 동안 가족 또한 올가매왔다. 사실이든 아니든 빨갱이라 지목하는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뒤바꿔온 것이 이 땅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지금껏 침묵해왔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아이들 죽을 놈은 죽었지만 우리 딸하고 사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또 당하는지 저놈들이 거의 그러면 거거리 되고 매일 가면 귀걸이 될 때까지 그때야 뭐 무법천지죠. 그냥 무법천지. 녹화 사업은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학생으로 분리된 강제 징집자들은 녹화 사업 계획에 의해 그 모두가 보안사의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 당시의 보안사령관은 박준병,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이른바 신군부의 일원으로 5공화국 군사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 서인남 씨 모르십니까? 증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적에 대공처 심사과장 하던 사람이에요. 서인남 중령. 예. 80년 9월부터 그 포고령 위반 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많이 했죠. 이게 12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이른바 녹화 사업이라고요. 아, 예. 아, 녹화 사업을 관장했던 사람이죠. 서중령이 한 거 아닌가? 규모 과장했었습니다. 녹화 사업의 입안자로 알려진 서인남 중령. 그가 주관했다는 녹화 사업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수차례에 걸쳐 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예, 거기 서인남 교수님 댁이죠? 네. 예, 교수님 지금 댁에 계십니까? 끝내 그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에서 직접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한 장교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두환 씨가 그 당시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단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 자경 이념에 물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철책 사단에서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하면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녹화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았나. 지난 6월 18일 고려대 캠퍼스. 이날 아침 민주광장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는 면면들. 진주가 그들로서도 실로 오랜만의 만남들인지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교환됐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된 연유는 결코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열사 그리고 강제 징집을 당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 그것은 아픔이었다. 80년대 전반 강제 징집돼 군에 끌려갔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여기 모인 것이다.
강제 징집은 식민지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모퉁이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 여섯 그겨져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 언 17년의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아버지는 백발이 됐다. 영경 속에서 영원한 청춘의 얼굴로 멈춘 아들은 20살. 6명 가운데서도 최연소인 그는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자살했다는 소식으로 날아왔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83년 당시 윤성은 군 수사기관인 205 보안부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조사 5일째인 5월 4일과 그는 취침 중이던 취조실에서 감시병 몰래 나갔고 부대 안 테니스장의 카운터대에다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이다. 의가사 제대를 신청했던 윤성은 그날 제대 날짜를 겨우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고작 일주일. 윤성은 왜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혹은 보안대 마당에서 목을 매인 채, 혹은 철책선의 참호 속에서 실로 느닷없는 죽음이었기에 유족들은 그 죽음을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보안부대에 불려갈 당시에 이미 제 처남은 일주일 내지 열흘 뒤면 제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안부대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유족들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살아있는 그들은 왜 죽었을까? 그때 그 병영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연성, 정성희, 최원순, 한영현, 한희철, 김두화. 시대는 바뀌었어도 그들 죽음의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날은 김두황의 기일이었다. 나도